11학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30쪽 펼치겠습니다. 소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고 있는데 좀 양이 많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해가 혹시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메모해놨다가 선생님한테 꼭 연락해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 그냥, 몰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네. 자, 130쪽에 보니까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서술 방식과 서술자 개입, 뭐 인물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서술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서술 방식은 우리가 왜 서술자라는 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 서술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한다. 그런 뜻이야. 뭐죠? 내용을 말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서술 방식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우리한테. 그걸 이제 서술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서술, 뭐 묘사, 대화 이런 것들. 자, 이거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소설에서 다 보던 얘기야. 그렇죠. 소설에 보면 항상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에 대해서 마치 그림처럼 이게 설명해주고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서술 방식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같은 이야기라도 서술 방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바로 속도가 달라져. 속도가. 그래서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전개돼. 이제 빨리빨리 전개되는 이야기의 특징은 이렇게 좀 설명을 짧게 해서 요약해가지고 많이 전달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제 이야기를 좀 길게 느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서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자가 독자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직접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서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예. 자, 쉽게 말하면 묘사와 대화가 아닌 것은 모두 서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설의 대부분은 다 서술이지. 그렇죠. 예.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본 소설은 거의 대화였어. 거의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은 약간 좀 읽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대화만 계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술이 중간중간 들어가면 한 번씩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 그리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그걸 읽는 독자도 한 번 정리하고. 근데 이게 이제 대화만 계속 되고 있어서 너무 빨리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런 소설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예, 대화와 어떤 묘사를 빼고는 다 서술이다. 자, 그런데 이런 서술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약적 제시라고 했죠. 근데 이거 여기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약하는 거야. 요약.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할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사건을 그러니까 이 서술을 빨리 진행하고 싶을 때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10년 만에 만났어. 10년 만에 만났어. 자,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그렇죠. A라는 사람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 B라는 사람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뭘 하고 살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막 길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그냥 10년 동안 뭘 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자, 볼게.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이나 혹은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
그래서 모두 사실 이제 뭐 책을 뭐 몇십 권을 쓰면 다 쓰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책도 분량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읽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약적 제시를 해줘서 이제 좀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이죠. 예. 여기 보면 임철우의 사평역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 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게 돈으로 벤다. 그러니까 서울 여자에 있어서는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게 다 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고, 뭐, 그래서 행복하게 하고, 뭐, 그래서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아, 돈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 기술법이라고 해요. 요약적 제시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그 명칭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이 말도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가 하는 거, 뭐 이런 말 있는데, 한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또는 뭐 느낌, 이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서술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빵 먹고 싶다는 얘기, 빵 생각 막 하다가 갑자기, 그래, 막 공부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어제 본 TV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막 생각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어떤 논리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술에 어떤 논리적 순서가 없어. 그리고 사건의 인과성이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빵 생각나는 게 꼭 뭐가 이유가 있어서예요. 책에서 뭐 빵 그림을 봤나? 그건 아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의식의 흐름 기법 소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소설 중에 이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옆에 보면 볼까요? 자,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사람, 이상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상의 날개, 그 다음에 오상원의 뭐 유예, 요 정도? 요 정도가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나타내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소설들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읽어봐도 사실 좀 어려워. 왜냐하면 뭔가 논리적인 순서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막 이제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기법 자체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대표적인 작품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몇 년 전, 한 4, 5년 전쯤에 이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이 소설을 이제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도 이거 도대체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야. 정말. 네. 자, 그래서, 구보씨는 그러니까 구보겠죠. 예, 구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섯 입 동전을 봤어요. 자, 근데 뒤집혀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동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써 있잖아요. 그죠? 뭐 연도랑 써 있잖아. 자, 9번은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어. 그죠? 그런데 뭐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의미가 설사 있더라도 그것은 행복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죠? 이제 동전을 보고 동전에 대해서 숫자를 보고 그다음에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끝이야. 뭐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차장이 다시 옆으로 왔다. 어디 가십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구보가 갑자기 창경원이라도 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좀 뭐 어려워서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약적 제시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서술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묘사를 한번 볼 거예요. 묘사. 자, 묘사라는 말은 배경이나 인물, 사건 등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내 얼굴, 자기의 얼굴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는 뭐 내 얼굴은 그냥 하얗다, 아니면 내 얼굴은 동그랗다, 아니면 내 얼굴은 뭐 크다, 그냥 이렇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내 얼굴은 뭐 45도 각도로 뭐 턱이 뭐 뾰족하고, 그다음에 이마는 뭐 한 2cm 정도 되고, 뭐 코는 뭐 5cm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묘사야.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묘사를 하면은 대상을 어떻게 그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대상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생생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상을 감각적이고 예, 감각적. 뭐 표현을 할 때 시각, 뭐 청각, 후각, 뭐 이런 감각적인 걸 이용해서 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독자들에게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이런 직유법도 쓰고요. 그 다음에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죠. 마치 메밀밭이 소금을 뿌린 것처럼. 여러분 메밀밭 실제로 본 적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메밀꽃이 하얗거든요. 하얀색이야. 그래서 메밀밭에 이렇게 메밀꽃이 쫙 피어 있어. 자, 근데 그걸 이 사람 뭐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소금을 뿌린 듯이. 우리가 소금은 어떤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을 뿌린 듯이 하면 우리가 메밀밭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거구나 하고 이제 대충 알 수는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묘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대화는 뭐 여러분 잘 알겠죠?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하면 인물의 뭐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물의 성격.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사건을 장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딱 대화 부분을 보면은 딱 그 장면이 느껴지잖아. 장면이 연상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두파산이라는 어떤 이제 소설도 보면은 다 지금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지금 요 소설에는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정례라는 사람과 오기미와 그다음에 교장 이렇게 나오는데, 정례와 오기미는 원래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인데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예. 갈등이 생기고, 또 정례와 교장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 둘은 협력 관계라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자, 참 그런데 김오김 여사가 뭐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왜 뭐라고 해요? 라고 이제 정례가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글쎄 그 20만 원 조건을 대지르고 날더러 여기서 받아가려니, 그래 어떻게들 이야기가 규정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오김이랑 교장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협력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김이가 이 교장한테 정례한테서 돈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자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진짜 그나마 요 가게를 다 먹겠다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 요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132쪽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의 개입인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주로 이제 고전소설에서 많이 들어봤죠. 예. 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아는 작품 밖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어때? 그렇죠. 모두 알아. 인물들의 어떤 심리, 마음이나 사건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렇죠. 다 안단 말이야. 전지적 작가의 시점의 그 서술자가 이 작품 속에 개입해.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품이면 이 작품 밖에 있는 이 서술자가 이제 이렇게 다 알아서 설명해 주잖아. 그쵸? 하지만 이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서술자가 요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 이 작품 안으로. 아주 잠깐씩 들어와. 뭐, 들어와서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잠깐씩 들어와. 자,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안타깝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잘 됐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서술자가 지금 개입한 거잖아?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자가 이렇게 작품 안으로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현대소설에서는 거의, 잘 읽진 않아요.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현대소설에서는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주로 고전소설.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특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소설에서 아예 없느냐는 아니에요. 현대소설도 있지만 주로 고전소설에서 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개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서술자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서술자가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볼까?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했는데, 원래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원래 아빠야. 윤직원 영감이 아빠고, 그 다음에 윤주사가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윤주사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이래. 점잖고 너그러워. 윤직원 영감. 그러니까 아버지인 윤직원 영감은 경망스러워. 그래서 이제 지금 작가가 생각하는 거야. 작가가 딱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 원래 아들과 아빠지만 성격을 보니까 이렇게 둘이 바꿔서 이 사람이 아빠, 이 사람이 아들이면 딱 맞겠다라는 거지. 지금 이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직원 영감.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그냥 아들이 게 낫다. 저런 사람이 아빠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직접 하는 경우도 이제 서술자 개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서술자가 그 소설 안에 있는 상황 있죠?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자, 위에는 인물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황을 판단해서 의견을 밝히는 경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화산떼기는 이제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부엌에서 또 더듬어서 밖으로 나왔고, 자,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뒷간, 화장실,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어서 화산떼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아마 이제 찾나 봐요. 근데 이제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안에 없고 이제 다 밖에 있으니까 이제 막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없었나 봐. 집을 두 바퀴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자, 대체 적산집, 여기 적산집은 뭐 일본식 가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적산집이라는 곳에서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말하는 거야? 화산대기가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 상황을 보고서 지금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럴 리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서술자가 밖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게 작품 아니면, 지금 화산대기잖아? 화산대기는 지금 작품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서술자는 어디 있어? 이제 밖에 있어. 지금 서술자는 밖에 있고, 지금 서술자가 화산대기를 보면서 화산대기의 마음도 다 아는 거죠. 화산대기가 지금 화장실 급하구나, 화장실 찾으러 돌아다니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아이고, 그 화장실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하고 딱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바로 서술자 개입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서술자가 그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네. 자, 보면 자,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해서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 이거 뭐죠? 감탄사잖아, 감탄사.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말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자,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지금 아 하고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한림이 하는 거야? 아니죠. 한림이란 사람이, 유한림이 지금 친척들을 다 지금 사당 아래 모이게 했거든요.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는데, 자, 여기, 막 탄식하고 있고, 누가 저 한림의 뜻을 돌리겠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야. 이게 바로 서술자의 목소리라는 거야. 서술자가 갑자기 지금 인물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서술자가 딱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 흔하진 않지만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보면, 영신과 주제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이란 얘기니까 지금 이 주제소 주임이 영신이를 이제 불러서 호출을 왜 했는지 그것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하면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요약해 준 거잖아. 그렇죠. 요약해 준 거 누가 하는 거야? 그렇죠. 서술자가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서술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이 서술자 개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개의 작품을 통해서 봤지만, 각 작품 안에서 그 서술자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그게 바로 서술자 개입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면, 자, 왼쪽에 보면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다른 개념인가요?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문제에 보면은 서술자 개입이라고 나오고요. 어떤 문제는 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결론은 이거야. 우리는 둘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 굳이 여기 요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서술자 개입이라는 거 우리 지금 여기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편집자적 논평은 평이잖아. 평가하는 거거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작중상관을 판단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야. 예, 논평이란 말 자체가 뭐야? 평가잖아, 평가. 자,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개를 굳이 막 구분해서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다,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뭐 이렇게 막 구별해서 뭐 그렇게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나와도 자, 이런 서술자가 개입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제시 방법 있어요. 자, 인물을 그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요거는 그냥 뭐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물 제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직접 제시는 말하기. 그래서 텔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조그맣게 영어로 보이죠? 그렇죠. 텔링. 말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분석적 제시라고 해요. 분석적 제시.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 직접 제시라는 건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기 때문이야. 직접적으로 설명해. 근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죠. 분석적으로 설명하겠죠. 막 분석해가지고. 막 분석해서, 얘는 착한 애야. 얘는 착해. 얘는 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슬퍼. 이런 식으로 그 서술자가 말을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직접 제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서술자가 다 설명을 잘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 자, 지금 이 사람이 슬프구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 못됐구나, 이 사람 착하구나, 이거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독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생각해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막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잖아.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 혹시 뭐 지금은 착한데 나중에 막 배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막 상상하잖아. 그런데 이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이거를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독자가 뭔가 상상할 여지가 없어. 상상할 여지가 없고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어요. 예, 이런 단점도 있지만 또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그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 볼까?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이라는 건 뭐야? 아주 그냥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런 뜻이겠죠.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뭐야? 딱 말해주잖아. 창섭의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서술자가 딱 말해줬잖아.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라고. 예. 이것이 바로 직접 제시. 다른 말로는 말하기, 다른 말로는 분석적 제시라고 해요. 자, 근데 이와 달리, 자, 간접 제시가 있어. 간접 제시. 자, 그럼 좀 뭔가 위에 거에 반대되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위에 거에 반대. 자, 아까 위에 거는 말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간접 제시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하지 않아. 그냥 보여만 줘. 보여만 준다는 건 판단은 누가 하라는 거야? 그렇죠. 독자인 여러분이 하라는 거야. 자,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 사람이 착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슬픈지, 한번 독자가 판단해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그래서 영어로 showin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연극 같은 요소다 해서, 왜냐면 대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극적 제시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이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간접적. 직접적은 직접 말하는 거. 아까 뭐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라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뭐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행동만 보여주는 거지. 자, A라는 사람은 착해. A라는 사람은 뭐 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직접 제시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러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희생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접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상할 수 있어. 아, A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근데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근데 이 간접 제시도 뭔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이 서술자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독자가 판단해야 되잖아. 그냥 그 행동이나 말만 보고서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 원래 이 사람 안 착하거든? 그런데 모르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효과와 또 단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이제 소설을 이제 적어 나가는 거겠죠. 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을 보니까 나라는 이제 서술자가 나왔네요.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든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은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그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흠칫 놀랐을 것이다. 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그것뿐이었다. 그는 이제 언덕을 내려갔다라고 했죠. 자, 오 선생이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오 선생은 그러니까 나지다. 나한테, 뭐 다른 말 안 하고,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드러내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지? 뭐 때문이지? 뭐 허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네 번째를 보면 풍자와 해악이 있는데요. 자, 풍자와 해악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야? 웃음이야, 웃음. 웃음이야. 예, 풍자가 됐든 해악이 됐든 뭔가 이제 웃음을 유발해요. 웃음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풍자와 해악이 헷갈려요. 많은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자, 풍자와 해악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풍자는 대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하지만 해악은 똑같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예, 그거 차이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풍자는 중요한 게 뭐야? 비판하려는 게 목적이고 해악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서술 방식이다. 그렇죠? 해악은 우스꽝스러워서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 풍자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석재 오렌지만 오렌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 되게 간단한 거죠. 자,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비읍 사람 이름이에요. 비읍은 10년 넘게 마누라를 호령하며 살아온 것처럼 굴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마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가져와 뭐 이런 좀 남들 앞에서 좀 이렇게 약간 그랬나 봐. 자, 그리고 그 부인이 내온 음료수가 비읍에게 새로운 별명을 선사했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집에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을 초대했어. 그런데 이 비읍이 그 자기 부인한테 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런데 이제 막 부인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부리는 거야. 가져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막 이러면서 막 부인을 시키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음료수를 내왔거든요. 음료수를 내왔어. 그런데 이제 비읍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산 건 100% 천연 무가당 오렌지 주스였거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좋은 오렌지 주스야. 근데 그게 언제 오렌지 맛 음료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아, 정말 환상적인 부부야.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오렌지 주스는 좀 비싸잖아. 그쵸? 그런데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기가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것을 이제 오렌지 맛 음료로 바꾼 거죠. 예. 일동은 그 손님들은 그의 집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그를 당분간 오렌지 맛이라고 부르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100% 오렌지 주스로 혼자 마시고 있을 그의 부인은 오렌지 부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는 지금 뭐야? 지금 너무 인색해. 너무 인색하고 아끼고 이런 어떤 비읍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자와 해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이렇게 딱 어떤 한 단락만 보고서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소설 전반적인 것을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 그리듯이 전달해준다? 뭐라 그랬지? 그렇죠. 묘사라고 했어요. 자, 독자에게 생동감 주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자, 두 번째. 서술자가 사건의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해주는 거. 뭐라 그랬어? 그렇죠. 요약적 제시.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예,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방식 뭐라고요? 그렇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자, OX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묘사, 대화, 서술 등 서술 방식, 이런 서술 방식은 사건의 전개 속도와 관련이 없다. 아,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좀 빨리빨리 전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느리게 전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관련이 있어요. 자, 2번. 대화는 사건과 갈등 양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아, 인물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죠. 맞고요. 자, 3번.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거나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뜻한다. 맞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각 인물의 제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왜? 다 설명해 주니까. 다 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직접 제시가 되겠죠. 자, 니은 말하기 혹은 분석적 제시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그렇죠. 직접 제시라고 했어요. 자, 보여주기, 극적 제시는 간접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자가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오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독자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 어떤 대화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간접 제시의 단점이었었어요. 자, 독자에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접 제시.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인물 제시 방법, 또 서술자의 개입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좀 더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과제는 134쪽부터 네, 137쪽까지 나와 있는 소설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물 찾고, 그쵸? 인물들의 표시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채점해서,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은 내용인데, 좀 빨리빨리, 이렇게 급하게 나가서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꼭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